안녕하세요. 베트남 10년차 황세유디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대출금이든 전세금이든 투자금이든 한 번쯤은 1억 원이라는 숫자를 접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1억 원은 어떤 가치인가요? 제가 월 소득이 평균 800만 동, 하나로 약 44만 원인 나라인 베트남에 살면서 지난번에 피자 한 판에 8천 원인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 GDP 대비 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월급을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1인당 한 4만 5천 원치의 식사를 한 것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자주 가기는 부담스러운 가격? 저도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베트남에서 돈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준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1억,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1억 원으로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한지 주거, 교통, 식비의 관점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10년 차의 눈으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한국인이 1억 원을 들고 베트남에 온다면 어떨까에 대한 저희의 생각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베트남의 주거 형태를 보면서 1억 원의 가치를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살고 있는 호치민에서 특히 저희 같은 외국인이 살만한 아파트 시세를 보면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 시세도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2TM 같은 미래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입지는 이미 아파트 가격이 8억 원에서 10억 원대 이상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이런 고급 아파트에 다 외국인이 살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금 한 층에 8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구를 제외하고는 다 베트남 사람들이거든요. 지난주에 메트로폴을 갔을 때도 베트남 주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틀림없이 재력가들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800만 동 44만 원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특별히 현지에서 부동산 일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월급이 44만 원일 때 어떤 집에 거주하는지 그 집을 한번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는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이게 진짜 로컬이다. 집을 보러 가는데 로컬 시장이 주변에 이렇게 딱 즐비에 있거든요. 그냥 골목인데 그치. 여기 그러니까 집 주인들이 다 나와서 뭘 파는 것 같아. 맞아, 그치? 맞아. 이런 곳에 있는 집은 어떨까?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베트남 집을 보면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프랑스 식민 지배 시절에 세금을 징수할 때 집의 입구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책정했다고 해요. 입구가 넓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집들을 보면 대부분 가로로는 폭이 굉장히 좁아서 입구를 작게 만들고 대신에 들어가 보면은 세로 길이는 굉장히 길고 또 위로 3층, 4층, 5층 이렇게 쌓아 올린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돼? 앞쪽으로 엄청 기네. Nhưng mà nếu dạ đúng rồi, nhưng mà nếu mà mình là một người không có thích ở chung, mình muốn thoải mái á, mình có thể ở một người hoặc hai người thôi, hoặc là ở với bạn thân hoặc là người yêu thôi. 여기가 화장실. Là một tháng bao nhiêu tiền ạ? Một tháng là 3,8 triệu. 3 triệu 8. Nước là 27.000 một khối. Phí quản lý 200. Điện là bao nhiêu? Điện là 4.000 một ký. 4.000 một ký. Dạ. Nhưng mà nếu mà mình ở chung 2 hoặc 3 người á, thì cái phí quản lý có sẽ share ra. 이게 지금 사다리를 이렇게 제가 타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는데 이 집 가격이 380만 동 한 달에, 관리비가 20만 동에서 한 400만 동, 그러니까 20만 원인 거네. 한 사람당 10만 원이면 살 수는 있습니다. Anh ơi, anh có muốn lên sân thượng xem chỗ giặt ủi không? 그지. Đây là chỗ để phơi đồ. 아, 세탁기가 여기 있구나. 이 5층 옥상에서 빨래를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빨래대를 쓰고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급 800만 동 정도의 사회초년생들이 거주하는 형태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거의 원룸식이다, 그지? 그치. 네. CCTV가 다 있어요. Cái này là một là mình có thể mang lên nhà mình cất, hoặc là mình để ở đây chứ mình không có mang dép đi lên. Vì cái hành lang nó sạch.
그 엘리베이터 탈 때 신발을 벗고 타야 됩니다. 그 신기한 체험이다, 야. 그 막 우리 장난치라고 비행기에 아니, 신발 근데 벗고 타라 하잖아. 어. 엘리베이터에 신발을 벗고 다니고. 건물이 진짜 쭉 이렇게 얇고 길게 뻗어 있죠. Ở đây là có người dọn vệ sinh thường xuyên luôn. 어, 예, hả? Dạ nó tính trong phí quản lý. À, 어, 150? 여기가 월세 420만 동에 관리비가 15만 동? 한 20만 동만 이렇게 높여도 훨씬 집 컨디션이 좋아지네. Phí giữ xe thì sao? 100.000. 100.000 một tháng. 화장실도 훨씬 깔끔하고 탁도 있고. 어. 여기는 약간 연인이 묵으면 좋을 것 같다. 연인이나 진짜 친한 친구 여자애들 둘이서 옵션도 훨씬 아까 집보다 잘 해놨어요. 지금 냉장고랑 이런 방식의 집이 지금 이 복도에 이렇게 쫙 고시원이나 월세 집처럼 이렇게 쫙 있고 이렇게 집마다 다 쉐어를 해서 사는 형태라고 합니다. Ở bên kia có máy giặt 25.000 một lần giặt. Mình phải trả tiền hả? Dạ, đúng rồi. Cái căn hồi nãy thì không Không trả. không không trả, nằm trong phí quản lý là 200.000, còn bên đây thì 150 nhưng mà giặt thì 25.000 một lần. 어떻게 부산 초원이다. 여긴 동네가 되게 조용하다. 이렇게 원룸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방렌트 해주는 데가 많네. 맞지?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이 화장실. 대부분 이런 식이다, 그치? 복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층고도 높고 하니까 오빠 말대로 두 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용적이지, 사실. 여기는 좀 좁다. 여기가 월세가 330만 동, 한 17만 원 정도 되고 아까 관리비가 10만 동? 관리비가 압도적으로 싸네. 전기세가 킬로와트당 3,000동, 오토바이 한 달 주차비도 7만 동. 7만 동. tầm 16 hoặc 10 지금까지 저희가 둘러본 집을 봤을 때는 확실히 1억이라는 돈은 월 소득 800만 동, 44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제가 10년 동안 만나봤던 수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은 좀 내 소득을 올리고 자기 개발을 하고 내 몸값을 올리는 여러 가지 활동에 좀 진심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맞아, 우리 직원들만 봐도 계속해서 뭐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고 3년, 4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좀 더 이직을 하거나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려는 그런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치, 야망이 있는 베트남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도 사람마다 상대적이겠지만 계층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덜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부자는 금수저만 될 수 있어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상위 1%의 연간 최소 소득은 한화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1억 원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큰 돈이 맞지만 시작은 보여드렸던 저런 룸쉐어를 하는 형태로 시작을 할지언정 결국에는 자기 몸값을 계속 올리고 점점 살면서 좋은 형태로 나아가는 그런 베트남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교통을 통해서 1억 원의 가치가 어떤지를 살펴볼 건데요. 차량은 사실 그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국에서 파는 차량의 2배를 지불하셔야 베트남에서는 차를 몰 수 있는데요. 일단 특별 소비세랑 부가세가 붙고요. 특히 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세까지 붙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5천만 원 하는 차가 이제 베트남에 오면 1억 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베트남에서 우리가 그랩을 타거나 하면 현대 엑센트라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뭐 옵션이라던가 버전, 연식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한 1,000만 원대로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못해도 2천만 원 이상은 줘야 현대 엑센트를 몰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봤을 때도 저런 차를 몰아? 포르쉐를 몰거나 뭐 벤츠 S클래스를 몰거나 한다. 그러면은 정말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혹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렌탈 형태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보통 렌탈도 이제 차량의 그런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사를 고용한 것까지 포함해서 월 한 평균적으로 100만 원대 정도의 가격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베트남인들이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오토바이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이 오토바이를 통해서도 계급이 드러난다라고 할 정도로 오토바이 가격대가 다양한 편인데요. 저희가 살면서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한 100만 원대에서 300~400만 원 정도 그 사이의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고, 저소득층이라면 100만 원 이하의 오토바이를 구해서 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베트남인에게는 한국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차를 사기 위해서 1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쓸 정도로 1억 원의 가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어떤 베트남인에게는 1억 원은 평생을 만져보기 힘든 그런 꿈의 숫자가 아닌가라는 걸 차와 오토바이 간의 갭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사실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면 개인의 취미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달업, 영업 활동을 위해서 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정말 내 주된 이동 수단으로서 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걸 더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베트남에 오면 가장 많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음식점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왜 베트남 1인당 GDP에 비해서 이렇게 음식점 가격이 비싼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희는 분짜집에 왔습니다. 로컬 분짜집인데 이거 얼마지 오빠? 6만 동. 확실히 호치민이 물가가 좀 오르긴 올랐어, 그치? 그런가 봐. 여기가 완전 로컬 구역이잖아. 완전 외국인들이 로컬인데 없네. 외국인이 아예 없는 구역인데도 생각보다 좀 비싸다. 근데 그래도 뭐 3,000원 정도면 한국인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긴 한데 물가가 올랐다는 게 좀 느껴지고, 호치민이 수도는 아니지만 물가가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로컬식이라도 이렇게 가격대가 나오는데, 조금 더 교외 지역, 시골에 가면은 전반적인 물가가 저렴한 편이고 한 끼에 2,000원 정도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베트남은 음식점 가격대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 끼에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도 있지만 1인당 10만 원이 넘어가서 저희도 한국인 소득으로서도 좀 가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는 음식점도 주로 1만 원대 이하의 음식점을 가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 8,000원짜리 피자 이런 게 모든 베트남인들의 그런 삶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득이 이제 44만 원인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한 곳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장을 봐서 해먹는 식으로 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짠! 여러분, 저희는 지금 베트남에서 스타벅스라고 비교되기도 하는 하이랜드 커피의 카페서다 연유 커피를 마시러 왔고요. 지금 옆에서 그냥 쿵쿵 거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런 비트의 음악을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딜 가든 이런 로컬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쿵쿵쿵쿵 하는 이 비트, 그치? 그래서 이걸 BGM으로 삼아서 한번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월 소득 800만 동을 기준으로 잡았잖아. 이유를 말씀드려보는 게 어떨까? 네,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베트남의 1인당 GDP가 약 4,000불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한국 환율로 계산을 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소득이 한 44만 원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신문기사에서도 베트남 근로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약 800만 동, 44만 원이다라는 말이 있길래 그걸 인용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진짜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800만 동을 받을까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9년 차로서 800만 동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지. 아, 그렇지. 그 한국에서. 기준으로 해서 4년제 대졸 영어 가능자 기준 초봉이 한 1,000만 동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은 약간 뭐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학교는 졸업했지만 뭐 영어 같은 다른 언어가 불가능하거나 하면 이제 신입사원이 한 800만 동이나 그 미만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회사 그렇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관광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판매직들, 영업사원들 있잖아요. 뭐 이것도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500만 동 정도에서 700만 동, 800만 동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도 여기서 한국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잠깐 채용을 했었던 친구들은 4년제 대졸이고 영어를 좀 유창하게 잘하고 외국인 바이어를 만나서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스펙들도 많이 쌓은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신입사원 초봉으로 그때 한 1,100만 동, 1,200만 동 정도를 받았었던 기억이 나고 경력이 있는 경우 월급이 한 1,500만 동 이상까지도 1,600만 동 이렇게도 올라가고 했었고요. 한국어,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고 웬만한 팀장급 업무를 해내는 직원은 월 급여가 그래도 한 200만 원 이상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를 봤을 때도 근속 기간이 긴 직원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이 있는 직원들은 2천만 동 이상 받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아. 100만 원 이상. 한국에서도 뭐 직업에 따라서 급여가 또 다르고 내 연차 그리고 내 능력에 따라 뭐 인센티브가 다르고 한 거라서 베트남도 똑같다고 보면 되지 않나 싶고 급여 800만 동 44만 원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정말 고소득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베트남인들과 저소득층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의 빈부격차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음식점 가격, 막 월세 가격 이런 것들도 그 범주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가끔 그런 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 억 정도가 있는데 베트남에 가서 뭐 사업을 하고 뭐 가게를 내고 하기에 충분한 자금일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영상 주제인 그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인이 만약에 1억 원을 여유 자금을 들고 베트남에 온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오빠는? 어떤 목적으로 오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맞아. 내가 어떤 명확한 소득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베트남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면 생각보다 한국인으로서 여기서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한국인으로서의 그 생활 수준을 완전히 다 버리고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닌 이상 생각보다 월세 같은 고정 비용이 높아서 돈이 좀 많이 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인 세팅하고 하도 뭐 임대해야 되고 사무실 세팅하고 직원 뽑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사실 초기 세팅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몇 년 정도 쓰면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지. 어떠한 사업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반대로 또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이 추울 때 몇 개월 가서 살아보면 어떨까, 은퇴 후에 뭐 한 달 내지 1년 정도 살아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그런 경우라면 1억 원에 한 절반의 절반? 2,500만 원만 있어도 1년에 2,500만 원이면 월세까지 다 하고도 엄청 넉넉한 돈 아니야? 그렇죠. 두 명이서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니까 좀 내가 누리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베트남 장기 체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베트남 장기 체류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 표시를 해둘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드린 말씀은 19년 차인 남편과 10년 차인 아내의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나눠드리는 내용이라서 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느낀 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생각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영상 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 브이로그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요.